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박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비상교과서와 거의 유사합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출제 요소, 즉 출제 포인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줄거리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용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특징, 이 소설은 형식적인 특징입니다. 형식이 전의 양식을 차용했다 혹은 계승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럼 전의 양식이 뭐냐? 전이라는 것은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는 거죠. 홍길동전, 장화홍련전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전의 양식은 뭐 하위 항목으로 뭐가 있냐면 열전, 사전, 탁전, 가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의 양식의 하위 항목은요. 그럼 열전은 뭐냐면 역사에서 임금을 제외한 훌륭한 인물들의 일대기를 다루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열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전은 뭐냐면 개인의 전기문을 우리는 사전이라고 하고요. 탁전은 작가의 일생을 가상의 인물에 가탁하여서 쓴 소설을 탁전이라고 하고, 가전은 뭐냐면 가짜 전기문입니다. 그럼 이런 것은 언제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냐? 고려 때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 시대에 쓰여진 가전 뭐가 있을까요? 국순전, 국선생전 이런 게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가짜 전기문이니까 대상은 인물이 아니고요. 어떤 대상을 이제 대상의 일대기를 다룬 거예요. 그러면 이 국순전은 술의 일대기, 그 다음에 뭐 저생전은 종이의 일대기, 그 다음에 뭐 공방전은 공방이라는 게 엽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폐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을 우리는 가전체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뭘 계승했냐? 여러 가지 전의 양식 중에서 가전을 계승했다. 그래서 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소설은 전통적 양식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가전체, 고려시대 때부터 쓰여진 이 가전체를 계승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두면 되겠어요. 그럼 이런 가전체 양식의 소설은 어떤 내용 구성으로 되어 있냐? 이러한 전개 방식을 취합니다. 맨 처음에는 그 인물 혹은 의인화한 대상이죠. 가전체라는 것은 뭐 엽전이나 종이, 뭐 술 같은 것을 의인화하여서 소설로 구성한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요런 이 소설의 대상의 가계를 소개해요. 가계라고 하면 뭘까요? 아버지는 누구이고 할아버지는 누구인데 어느 집안의 자손에서 어떻게 자랐고 이런 것을 가계라고 하죠. 그래서 맨 첫 부분에는 가계를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의 행적, 한마디로 말하면 에피소드죠. 어떤 일을 겪었다. 혹은 일화라고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인물에 대한 평가의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공방전을 예를 들자면 공방전 가전체 소설 중에서 천재박 교과서에서는 공방전이 실리지 않았고 창비 교과서에는 공방전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외부 지문으로 공방전이 엮여서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형식상 가전체 소설로 이제 유사한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주인공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서술자의 태도가 공방전은 이 결국은 엽전이죠. 이 돈을 부정적으로 봐요. 서술자는. 그런데 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이 황만근이라는 대상을 긍정적으로 보죠. 이런 면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공방은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엽전이라는 것은. 그죠? 그리고 나서 그의 행적, 언제는 벼슬을 했고, 누구와 다투었고, 또 언제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나라 때 처음 등용되었다라고 나와요. 등용되었다라는 것은
국가의 일을 맡았다라는 거니까 한나라 때부터 이 돈이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돈을 잘 쓰면 굉장히 편리한 물건이지만 탐욕의 대상이 되니까 이 서술자는 이 공방전을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일화,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평가는 이 가전체 형식의 소설에서는 사시는 말한다 라고 하면서 평가가 시작됩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했겠죠. 이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뭐가 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래서 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소설 형식이 뭐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인데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황만근이 사라졌다라고 해서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추궁하는 이 민씨의 모습과 그와 갈등하는 이장의 모습이 드러나고, 황만근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평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직접적인 평가가 아니고 간접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은 뭐 훌륭하다, 뭐 아니다, 비루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 대부분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을 좀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황만근과 관련된 뭐 황만근가, 그 다음에 황만근과 관련된 아이들을 중재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얼마나 어머니에게 효도를 했는지, 그 다음에 아들과는 얼마나 스스럼 없이 지냈는지, 뭐 이런 에피소드를 다 이야기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그가 돌아왔다. 그가 돌아온 것은 시체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묘비명 형식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의 한 사람인 민씨가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마을 사람들은 여기가 집성촌이거든요. 황씨잖아요. 예. 황씨 집성촌인데 이 황만근을 다 이제 무시하고 그의 가치를 모릅니다. 하지만 이 민씨는 성이 다르죠. 그래서 외부인입니다. 기노한 사람이요. 이 당시가 시대적 배경이 1997년 IMF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IMF 금융위기로 인해서 농촌도 힘들었고 도시도 힘들었겠죠. 그래서 도시의 이 생활에 뭔가 조금 실패한 인물인 민씨가 기농을 해서 농사를 지으러 왔는데 결국은 황만근의 죽음을 이렇게 보고 다시 도시로 간다는 이야기로 내용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민씨가 황만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아주 높이 평가하는 묘비명의 형식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이 소설은 끝나게 돼요. 이게 가장 형식적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서술자는 황만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아까 마을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황만근은 마을의 꾸준 일을 다 도맡아 하면서도 생색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정부에서 쓰는 빚, 정부에서 내주는 빚, 그것을 뭐라고 하죠? 정부에서 내주는 빚, 무분별하게 내주는 빚을 통해서 그 빚을 가지고 농기구를 이제 쓸데없이 많이 사가지고 빚이 굉장히 많은 상태. 그래서 이 빚으로 인해 이제 야반도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걸기대를 열기로 합니다. 그죠? 걸기대를 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방침을 지키지 않지만 황만근만 방침을 지켜요. 이런 면에서 황만근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고 모두 다 빚을 져가지고 이제 그 농기구를 사들이지만 황만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을 사람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니까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황만근은 풍자의 대상이 아니고 연민의 대상이니까 해악이겠죠. 근데 황만근의 일화를 굉장히 재미있게 해악스럽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황만근 가가 가장 대표적인 해학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전의 양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풍자와 해학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 양식을 계승했다라고 하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풍자와 해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죠. 어디 판소리계 소설에서 주로 나타나는 표현 방식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이름의 의미인데, 황만근은 성은 허시고 만근이는 이 동네에 있는 산의 이름입니다. 동네에 있는 산의 이름이죠.
그죠? 마는 가득할 만자고 그는 뿌리 근자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산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황만근은 이 황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집성촌의 뿌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동네의 뿌리이다. 자, 그 다음에 봐야 할 것이 이제 경운기라는 소재가 갖는 의미인데요. 고장난 경운기를 끌거든요. 황만근은 아주 오래된 경운기를 끌어요. 그런데 이 경운기라는 것이 전통적 소재이죠. 그런데 이 고장난 경운기를 타고 갔다가 황만근이 돌아오지 못하고 일주일 후에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장난 경운기가 갖는 소재의 의미는 뭐냐면 전통적 인물을 품을 수 없는 우리 현대사회, 산업사회, 다원화된 사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산업화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황만근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사나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사나이가 사나이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제 권씨예요. 이 권씨도 산업화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집을 떠나거든요. 그 이후의 얘기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 복잡화된 산업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인 이 권씨와 유사하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봐야 할 것이 시대적 배경인데 아까 IMF 199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힘든 시기예요. 자, 그런데 황만근은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인물이에요. 본인의 이기심을 위해서 행동을 하지 않고 그죠?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요.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꾸준 일을 다 합니다. 뭐 신역, 엽습, 염습, 그 다음에 똥 푸는 일 이런 일을 모두 다 도맡아요. 반면에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이 좀 지능이 모자라거든요. 그리고 키도 좀 적고 모습도 나이는 40대인데 엄마가 60대쯤 되겠죠. 더 늙어 보이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하고 자신의 이속만을 챙깁니다. 그래서 황만근은 긍정적 인물이 되겠고 마을 사람들은 부정적 인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황만근은 전통적인 인간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통적 인간상. 서로 공동체적 인간상, 공동체를 위해 힘쓰는 사람. 공동체적 인간상, 전통적 인간상이라면 마을 사람들은 전통적이지 않아요. 산업화된 인간상 혹은 근대화된 인간상 그리고 이기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조를 통해서 황만근의 이 이타성이라던가 배려 뭐 이런 원칙을 지키고 소신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회문화적 가치는 바로 뭐예요? 이타적인 삶, 황만근과 같이 그래서 이기적이지 않은 삶. 그 다음에 자신의 일에 충실한 성실한 삶 그리고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삶 그죠? 이타적인 삶 전통적인 삶을 긍정적으로 본다니까 사회문화적 가치는 그죠? 이런 게 되는 거야. 이타적 전통적 원칙 소신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성실한 것 반면에 마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나온 외부 지문은 이타적인 삶을 산 광문자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얘도 이제 고전 소설이죠. 고전 소설이라는 인데 광문자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자, 광문자는 거렁뱅입니다. 거렁뱅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이익보다는 같이 살고 있는 거렁뱅이가 아파요. 아프자 다른 거렁뱅이들이 모두 다 나갔을 때 이 아픈 아이를 돌봐주고 이 아이에게 뭘 먹일까 하고 고민하다가 먹을 거를 구하러 갔다 왔는데 앓고 있는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거렁뱅이들이 광문자가 죽였다고 광문자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갔다가
창고에서 잠이 들어요. 그래서 창고 그 집의 주인이 뭐라고 하자 자기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거적대기 하나 얻어가서 그 죽은 아이를 묻어줍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타적인 삶을 산 사람이란 점에서 이 황만근과 공통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실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예덕 선생전에 나오는 예덕 선생이 이제 비슷한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술자는 역시 예덕 선생을 긍정적으로 보겠죠. 예덕 선생은 뭐 하는 사람이냐? 똥 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을 성실해요. 남이 뭐라고 하든 끄떡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기 때문에 어, 다른 사람들은 이 주인공을 행수라고 부르는데 서술자는 이 예덕 선생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예덕 선생이라고 호칭합니다. 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도 나중에 평가 부분 묘비명의 형식을 빌려서 이 누구죠? 이 민씨가 평가할 때 황 선생이라고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를 빠뜨렸네요. 그게 뭐냐면 시점의 혼용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앞에 가계 소개나 행적 일화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해요. 그러면서 인물의 행적을 보여줄 때는 굉장히 이 황망은의 성격을 간접 제시합니다. 그런데 평가 부분에서는 누가 하냐? 이 마을에서 함께 살았던 민씨, 이방인인 민씨가 묘비명의 형식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평가예요. 이 평가를 할 때는 민씨의 시선에서 본 황만근의 모습이라서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시점이 변한다는 것 알아두시고 또 하나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는데요. 자, 여기 앞부분 발단 전개 위기 절정까지 맨 처음에 발단에서 황만근은 사라졌다 하면서 황만근이 왜 사라졌는지 민씨가 이제 밝히기 위해서 마을 회관의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에 대한 인식이 좀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황만근의 일화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황만근이 사라졌다. 일화 소개 여기까지는 뭐예요? 과거의 모습이죠. 황만근이 사라졌다 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부분은 현재. 모여서 얘기하는 부분은 현재이고 그의 일화를 소개하는 부분은 과거.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황만근이 왜 죽었는지를 밝히면서 민씨가 황만근을 평가하는 부분은 다시 현재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봐야 할 게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금방 말했는데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죠. 자, 그럼 직접 제시는 뭐냐면 뭐예요? 그의 인물됨 혹은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는 훌륭했다. 혹은 그는 이타적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직접 제시. 인물의 성격을 서술자가 직접 말해주는 거죠. 이런 것을 직접 제시라고 하죠. 혹은 분석적 제시라고도 하고 요약적 제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황만근에서는 앞부분, 황만근의 일화, 그 다음에 황만근이 없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 말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간접 제시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민씨가 황만근을 평가하는 부분은 바뀌었네요. 여기가 간접 제시죠. 이 부분이 간접 제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간접 제시예요. 이 부분이 간접 제시. 간접 제시가 어떤 부분이라고요? 앞부분. 주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될 때 그에 대한 황만근의 성격에 대해서 그는 뭐 훌륭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의 행적,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간접 제시라고 볼 수 있고요. 아이고, 여기 또 잘못 썼네요. 여기가 간접 제시죠. 일화.
일화가 간접 제시. 그 다음에 평가 부분이 직접 제시, 요약적 제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물불명에 나타난 부분이 직접 제시입니다. 자, 그래서 간접 제시는 또 뭐라고도 하냐면 극적 제시, 장면 제시라고 합니다. 라고도 합니다. 극적 제시는 뭐예요? 대화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장면 제시도 역시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그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니까 간접적 제시. 어디 나왔다고요? 앞부분에 나왔어요. 황만근이 사라진 부분. 사라져서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 간접 평가죠. 그 다음에 그의 일화들을 소개하는 부분은 간접 제시.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결론에서 민 씨가 황만근에게 이제 묘비명 형식을 통해서 황만근의 죽음을 애도하는 부분이 직접 제시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살펴볼 요소가 이제 언어 유희예요. 언어 유희 말장난이죠. 우리가 이제 춘향전에서 배웠죠. 그래서 언어 유희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동음, 이의 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 그 다음에 음의 유사성, 발음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 유희, 세 번째 도치를 통한 언어 유희가 나오죠. 그래서 이 황만근의는 이렇게 말했다에서는 음의 유사성, 발음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 유희가 두 군데 나옵니다. 망근인지 빵근인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부채만 쌓여. 이 농가에 부채가 쌓여서 이제 밤에 야반도주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골기대도 열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부채만 쌓이니 부채 말고 선풍기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부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첫째는 뭡니까? 이제 지는 빛,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바람을 내는 부채. 그래서 부채 말고 선풍기가 필요한 이 부분, 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가 나타난 것. 요거 확인해야 되고, 아홉 번째 어휘고요. 아까 제가 여기 빠져서 말했다는 부분, 서술자의 시점 변화. 그래서 앞부분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다면 결말 부분에서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순행적 구성이 있다. 그래서 맨 처음 부분은 현재, 그 다음 과거, 다시 묘비명은 현재로 돌아오는 역순행적 구성, 역전적 구성이 있다는 것. 이게 이 작품에서 살펴봐야 할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줄거리에 대해서 잠깐 훑어본 다음에 본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줄거리는 여러분 교과서에는 없을 거예요. 제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그냥 텍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볼게요. 새말터에 사는 가난한 농부인 황만근은 가난하네요. 농부네요. 전쟁 때 아버지가 죽고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유복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어머니가 황만근을 임신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편모 밑에서 자랐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지능이 모자라 아이들에게까지 반편이라는 놀림의 대상이 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늘 넘어지고 혀도 짧아 발음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보통 사람보다 약간 부족한 거죠. 그래서 현대 소설에서 전에 양식을 취했다 그러면 이때 주인공은 훌륭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 영웅적 인물은 아닌 평범한 인물이에요. 혹은 부족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인물인데 본받을 점이 있어. 그래서 이 주인공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가치는 뭐냐를 많이 묻는데요. 이 황만근도 보통 사람보다는 약간 모자라지만 이타적이고 소신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어느 날 자살하려는 처녀를 구해. 누가요? 황만근이 어느 날 자살하려는 처녀를 구해 아들을 하나 얻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곧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이 여인을 구해주죠. 그런데 이 여인은 뭔가 이제 가슴에 뭔가 쌓인 게 있기 때문에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친정에서 경운기를 하나 사주고 되는데 그 경운기를 지금까지
그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그 경운기만을 물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어머니를 봉양해요. 잘 모시고요. 아들을 부양하면서 아들 마을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요. 어머니는 일반적 어머니와 달리 굉장히 아주 고급스러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황방가는 다 모든 집안일을 다 하고요. 아들은 일반적인 아들은 아버지를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텐데 이 아들은 거의 친구처럼 아주 스스럼 없이 지내요. 그만큼 황망근이 희생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이겠죠. 마을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요. 염습과 산역, 마을에 똥구덩을 파는 울력이 있대요. 그러면 염습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시체죠. 그 시체를 깨끗이 씻겨가지고 옷을 입혀요. 그 옷은 수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에 넣어서 묘지를 장만하잖아요. 묘지에 넣잖아요. 그 묘지에 넣는 것을 이제 산역이라고 하고요. 염습은 이제 씻겨가지고 옷을 입히는 거. 시체를 다루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일이에요. 똥 구덩이를 파는 것도 그런데 그런 걸 도맡아 했다는 거죠. 울력, 힘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도살 이것도 다 싫어하는 거죠. 마을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다고 공치사를 늘어놓을 재간도 없다. 그러니까 묵묵히 하는 거죠. 그는 마을에 있으나 마나 한 존재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자, 그리고 이건 뭐죠? 꼭 있어야 할 존재인 거죠. 왜? 마을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니까요.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뭐라고요? 만근, 그죠? 이 마을의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그렇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바보라 하지만 두어 해 전에 마을로 들어와 황만근의 탄생과 성장을 알지 못하는 민순정만은 그의 진면목을 이해한다. 이 사람이 바로 민씨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미 황만근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쟤는 좀 부족하고 혀 짧은 소리를 하고 그래서 마을에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필요성을 못 느끼면서 무시하지만 민순정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황만근을 보니까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던 황만근이 갑자기 마을에 사라졌다. 그럼 이 부분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중간 부분 황만근의 일화 에피소드 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던 황만근이 갑자기 마을에서 사라졌다. 이제 발단 부분에서 요 멘트가 나오게 되죠. 군 입대를 위한 신체 검사를 받던 날 외에는 단 하루도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군 입대를 위한 신체 검사를 받는데 돌아오던 길에 이게 황만근의 말입니다. 토끼와 싸우다가 돌아오지 못했다고 해요. 이날 외에는 한 번도 외박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여겨지던 마을 사람들에게 반푼의 황만근의 부재는 반푼이라는 것이 이제 마을 사람들에 대한 황만근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단어죠. 곧 자신들의 불편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왜 불편했어요? 이 마을의 온갖 굳은 일을 황만근이 다 했는데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으로 다가오는 거죠. 농가부채 탕감 촉구를 위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두들 버스나 트럭, 승용차를 타고 대회에 나갔어요. 그런데 황만근은 이장의 지시대로 백리길 아주 먼 거리 백리길 한 5, 6km, 4에서 6km 정도 될 것 같아요. 6km 정도 되는 거리를 경운기를 끌고 갔다가 걸기대회는 참가하지도 못하고 늦었어요. 돌아오던 길에 그만 경운기가 차에 부딪혀 논바닥에 처박혀 동사하고 말았어요. 논바닥에 처박혔어. 경운기가.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죠? 걸어서라도 가야 되는데 황만근은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게다가 그때 막걸리를 많이 마신 상태이기 때문에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사 얼어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황만근은 없어진 지 일주일 만에 뼈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황만근은 이 골기대회에 간 이유는 뭐예요? 이 이장이 이제 권유, 압박을 좀 한 건데 사실 황만근은 이장의 권유, 이 압박에 의해서 갔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황방근이 갈지 말지 가기 전날에 민 씨와 이야기를 했는데 뚜렷한 대답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다음날 어머니가 고등어 반찬 먹고 싶어, 고등어라고 투정을 해서 아마 고등어를 사러 갔을 것이다라고 어머니가 후회하면서 자책하고요. 또 아들은 내가 아버지 목욕 좀 하고 와 그래서 목욕탕을 갔을 거야라고 또 추측하거든요. 오케이. 아, 이렇게 돼요. 그런데 황만근은 굳이 이 농민 권기 대회 전국 농민 권기 대회에 참가할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전국 농민 권기 대회를 연 이유는 뭐냐면 농가의 부채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부채를 좀 탕감해줘 라는 시위를 하기 위해서 모인 거거든요. 하지만 황만군은 부채가 없습니다. 빚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 부채를 얻어서 농기구를 샀어요. 그런데 그 농기구는 사실은 1년에 몇 번 써먹지 않는 농기구예요. 그런데 한 가구에 농기구를 몇 대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상부상조하면 되잖아요. 농기구 하나, A 농기구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마을 사람들이 돌려가면서 쓰면 되는 건데 굳이 하나씩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런 이 무분별한 정부 정책을 비난하기도 하고요. 이 서술자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일일이 그죠? 다 산 이 농민들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상부상조하면 되는데 그죠? 하지만 이 황만근은 자기 소신이 있어요. 그래서 부채를 얻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런 농기구들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성실하게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었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묘비명 형식으로 민씨, 동네 사람, 이 타지에서 온 이방인인 민씨가 황씨를 예찬하는 묘비명을 쓰죠. 예찬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예찬적이고 혹은 긍정적 평가가 나타나 있고 또 하나는 자, 첫 부분에 나왔던 황만근이 없어졌다라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역할도 하죠. 동사 일주일 만에 얼어 죽어서 돌아왔다라고 했으니까요. 또 하나는 황만근의 일생을 총정리해 줍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낙천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흙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전통적인 인간인지, 얼마나 공동체적 인간인지 얼마나 이타적인 인간인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해요. 그러면서 묘비명의 양식을 차용했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는 황만근의 삶을 요약적 제시했고 황만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한 부분이다. 여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황만근의 죽음 앞에서 새말태로 이동했다가 다시 도시로 돌아가면서 민순정이 묘비명처럼 엎드려 쓰다. 라고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게 이제 이 작품의 대략적 긴 내용과 중요한 부분 살펴본 건데요. 이제 다음 파일에서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